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을 담당하는 이젠 여러분은 잘 아시죠?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벌써 지금 6주차도 중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학습할 주제는 학령기 및 청년기 언어장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평가 쟁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음문론적인 평가도 중요하고 구문 형태의 평가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활용론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자, 또한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될 주요한 내용들은 언어장애 학생에 대한 이제 직접 및 간접 치료, 특히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은 직접 치료뿐만이 아니라 간접 치료가 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이슈들을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면요. 자, 먼저, 이렇게 좀 올릴게요. 자, 평가를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서 마지막으로 언어 영역의 평가 부분을 좀 종합하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의미적인 부분, 구문적인 부분, 활용적인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기억나시죠? 특히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 문법들도 평가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 영역에 또 어떤 것들이 평가에 들어가야 되느냐? 자, 학생의 환경에 대한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학령 이전 언어 발달 장애 아동들하고 학령기의 언어 발달 아동들하고의 가장 차이가 있는 평가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환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의 환경을 평가한다면 어떤 부분을 평가하시고 싶으세요? 예, 맞습니다. 자, 언어치료사는 교사의 수업 측면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말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또는 언어가 너무 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언어로 사용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런 수업 측면이 이 언어장애 학생의 정보 처리를 방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이의 언어 능력이 좀 제한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빠른 말 속도로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다면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이의 언어 문제가 향상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을 하고 환경을 가급적이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좀 이쪽으로 옮기면 더 잘 보이시죠? 자, 오늘 이제 배우실 내용들은 치료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치료에 응용할 때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 특히 또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또 실습을 아마 이제 진행을 했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언어치료 실습 진행할 때 보통 40분 정도 치료하시고 10분 상담을 진행하잖아요. 여러분들 상담할 때 보통 어떤 내용들 얘기하세요? 네, 매번 그날의 치료 어떻게 했고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다 위주로 설명하십니까? 네,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매번 또 새로운 치료 기법을 쓰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대다수의 우리가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매 회기마다 새로운 치료 기법을 쓰진 않죠. 아동의 반응도 비슷하고 구성되는 치료 활동도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이 좀 지루하지 않으시나요? 예, 치료에 대한 상황과 결과만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실은 상담에서 효율적인 상담이 진행되려면 이 치료를 어떻게 설계했고 또 앞으로 간접 치료는 어떻게 구성되면 좋겠고를
부모님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시려면 적어도 우리 언어치료사는 치료 설계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담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상담 수업은 그러한 이유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료 설계 일반적인 지침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령기 아동들, 이런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 치료를 시행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치료를 시행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전략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수의 초보 언어 치료사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이 단순한 암기를 가르치고 있죠. 마치 그 학년 전 아동들에 대한 치료와 학령 이후 아동들에 대한 치료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로 단순한 암기, 드릴이라고 하죠. 반복만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전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구문이나 의미적인 영역에 큰 결함을 가진 게 아니라 아주 미묘한, 어쩔 때는 문장이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거나 허용적인 측면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그런 허용적인 부분들을 암기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략을 가르쳐야 됩니다. 광범위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자, 이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구어 의사소통, 읽기, 쓰기, 능력 향상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가르치는 거죠. 예컨대 사회적 상호작용 전략, 이런 것들 이제 대화 주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친다면 모든 대화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전략을 가르쳐라 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흥미롭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시행할 때 두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자, 연령과 인지 수준에 맞는 활동을 계획하라. 자, 이거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들도 혹시 집에서 뭐 간접 치료를 하시거나 어떤 활동을 하실 때 부모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연령과 인지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교사나 임상가가 아동에 맞게 계획된 자료가 때로는 이 학령기 아동에게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간혹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높은 수준의 준비된 자료라든지 반면에 학년 전기처럼 너무 낮은 수준의 자료를 준비한다면 이는 대상자의 연령이나 인지 수준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너무 낮은 수준보다는 너무 높은 수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또 특히 초보 언어치료사분들이 너무 의욕이 넘쳐서 너무 어렵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철저하게 대상자의 언어 수준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해야 거기에 맞게 활동을 계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실습이나 이런 다른 수업 때도 강조하는 게 철저한 평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평가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대상자에 대한 요구 수준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치료 따로 대상자의 수준 따로가 돼버리니까 곤란한 거죠. 그래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연령 인지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자. 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또 보호자들이나 유관 이제 전문가들, 교사 선생님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게 상담입니다. 자, 세 번째 고려 사항입니다. 활동을 의미 있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활동을 의미 있게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령기 아동을 대할 때 치료 활동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이게 치료 활동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치료 활동이 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아동이 기능적으로 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의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움이 되는 어휘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즉 기능적인 어휘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게 기능적인 어휘입니까? 자, 예를 들면 뭐 전화 통화에서 전화 메시지 받는 법, 그리고 농담하기, 이야기하기 이런 거 사실 초등학교 또래 아동들과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농담하기 이런 활용적 기능은 중요한 기능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교과와 관련된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초보 치료사들이 학령기 아동 대상으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의미론적으로도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낱말 찾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구성하는데 치료 단어를 구성하는데 너무나 기능적이지 않은 그런 단어들을 목록들을 구성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무언가 언어 치료를 시행할 땐 항상 뭘 떠올려야 된다? 자, 기능적. 예, 이거 잠시만요. 네. 자, 기능적. 기능적 치료를 떠올려야 된다. 기능적. 그 대상자의 사회 일상생활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어휘나 언어 목표를 짜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구직 면접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든지 전화 메시지 받는, 이야기 농담, 기본 생활 기술 훈련, 요리나 이동 방법, 경고문, 뭐 건강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 즉 일상생활에 보다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시기 아동들의 학령기 아동들의 그 언어 치료에서 필요한 그런 고려 사항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성과를 추구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가 뭘까요? 자, 바로 의사소통 외에도 의사소통, 사회성, 학업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은. 자, 언어치료사는 뭐 치료 활동이 뭐든 간에요. 뭐 그림책을 보고 하는 것이든, 뭐 연극을 하는 것이든, 동영상을 보고 하는 것이든 사실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목표를 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소통 외에도 사회성과 학업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릴 때요. 사실 의사소통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성과 학업을 같이 증진시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좀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개별 치료와 그룹 치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사소통과 사회성, 학업을 모두 증진할 때 개별 치료가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그룹 치료가 더 효과적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룹 치료가 학령기 아동들에게 이 세 가지 성과를 모두 고려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룹 치료 같은 것도 한번 시행해 보셔야 되고요. 그 부모님들에게 그룹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성 학업도 중요하니까 실제 교실 환경과 유사하게 이런 그룹 치료 환경을 꾸려서 이런 그룹 치료를 시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대상자에게 도움이 됩니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학급 교사와 언어치료사에게 유용한 지침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담이라는 게 꼭 대상자 또는 보호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담의 영역에는 때로는 주변 동료들, 유관 전문가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학령기 아동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 어떤 전문가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학급 교사 선생님입니다. 학급 선생님이죠.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 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자, 유용한 지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급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그 아이들 대상자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을 대한다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유용한 지침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전달되는 정보입니다. 자, 우리가 개념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특정 수업과 관련된 낱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역사라면 고조선이라면 예, 고조선이라는 단어를 알려줄 때 이게 역사와 관련된 단어다라는 것들을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설명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임상가와 교사가 언제 문맥 단서가 제공되는지 아동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사실 단서라는 게 어떻게 제공되느냐가 보통 언어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언어 치료라는 게 단서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 다음에 그 아동이 적절한 반응을 했을 때 또는 부적절한 반응을 했을 때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사실 치료의 어떤 원론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이 알 수 있게 문맥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단서들이 이 듣는 청자, 즉, 이 학령기 아동들에게 기대를 촉발해 주거나 중요한 사항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힌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려줘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담 때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학급 교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실 내에서 이 언어치료 대상자들이 학령기 언어치료 대상자들이 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장애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집중력입니다. 언어장애 학생들이 또 많이 동반 장애로 많이 동반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네.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들이 학습 장애도 많이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뭐 원론적으로 따져보자면 학습 장애가 결국은 이런 언어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사실 약간 좀 중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집중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을 조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진행할 때 이들의 학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경소음이라든지 교실에서 말하는 속삭이는 소리가 언어장애 학생의 주의 집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알게 되고 이런 자리를 배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교실 앞쪽 자리,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가까운 자리에 소음이 없는 자리에 이런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 앉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학습을 이제 이해하고 진행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반응 조정입니다. 자, 의미가 덜한 반응 양식을 이용하는 대신에 자료를 의미 있게 응용해서 이해와 기억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특히 문어체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의 글쓰기 과제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죠. 자, 이런 반응들을 조정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선생님들이 수업 때 많이 응용한다면 이런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전략을 조정하는 방법들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어학습장애 아동들은요, 학습 기술을 개발하고 전략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직접 교수를 통해서 자료를 이해하고 시험과 검사에서 지식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최상의 치료 형식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학급 교사 선생님들하고 담당 언어치료사하고 함께 상의하고 상담하고 해서 최상의 치료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학생의 노력도 인정해주고 집단 상황도 이해해서 이런 최상의 치료 형식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것들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내용이 조금 일찍 끝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면서 수업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의 핵심 내용들, 결국 우리가 이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이냐? 결국 문법적으로는 적절하지만 타인에게 말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아주 미묘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한 순서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설명할 때 이야기 문법같이 중요한 요소를 생략을 하거나요. 또는 대화 주제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었죠. 읽기와 쓰기 등에도 어려움을 가지는 이런 문제들도 동반하는 그런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미묘한 측면의 언어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결국은 학업 문제를 동반해서 학습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보호자에게 이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치료를 받아야 이제 학습장애로 진행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기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 시기 아동들의 가장 큰 문제가 화용론이라는 건 이미 이 수업들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들이고요. 화용론이라는 건 결국은 의사소통 문맥에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이더라. 그래서 주제를 개시하고 유지하고 변경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화용 문제라는 게 결국 뭐다? 의미 구문 형태론적 관점에서 문장에 오류가 없더라도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청자에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들은 화용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또 응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조금 한 2분 정도 수업을 좀 일찍 마치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 학령기 또는 청년기, 그러니까 학령기 이후 언어장애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실은 이제 6주차 이 수업이 이걸로 이제 마쳐야 되긴 하는데 아직 우리가 1시간이 더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살펴보시고 25분 수업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 다음 시간인 다문화 의사소통에 대한 논점들도 저와 함께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